어, 이거 우리 이제 뭐 딴 거는 이제 한 명 회사의 사원이 내부적으로 이제 자기 기관의 원리니까 업무를 행하는데 뭐 어려운 건 없는데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고개 일꾼의 지위를 빼앗는 것을 물적 회사와 인적 회사를 비교해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인가 보자. 뭐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이제까지 물적 회사를 정규 강의에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어떤 A라고 하는 그 물적 회사의 물주인 투자자인 주주가 나쁜 짓거리를 했다고 해가지고 주주의 지위를 빼앗는 너 임마 주주의 집에서 나가 이런 거는 없다고요. 이게 물론 그게 주주가 지가 스스로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이런 합병 이런 꼴을 못 본다 그럴 땐 내 주식 사달라 이런 집구석에서 나는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주주가 나가는 주식 매수 청구권 이런 거는 있죠. 뭐 아니면 아주 예외적으로 어떤 그 법인이 넘버원 주주가 100분의 95를 가지고 있고 그죠? 지배 주주가 있는 이런 회사의 경우에는 강제 매수를 하는 것은 있지만 이런 정도로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가 있는 그런 회사에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는 어떤 주주가 나쁜 짓거리를 했다고 해가지고 너 임마 네가 가진 주식 빼앗아 버리겠어 너 주주의 지위를 빼앗겠어 이런 거는 없다고요. 이런데 그게 물주가 아닌 일꾼의 경우에는 지위를 빼앗는 걸 그걸 뭐라 그러죠? 해임이라 부르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해임은 그게 주주들의 그 모임에서 주주 총회에서 해임 결의를 하는 것도 있고 법원으로 끌고 가가지고 판결로 자르는 그 해임 판결도 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왜 옛날에 어떤 걸 또 한 번 더 리뷰를 하시는가요? 그거 이제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진도는 한 명 회사 아닙니까? 이야기에는 아주 중요한 게 사원의 지위를 빼앗는 게 있죠. 사원의 지위를 빼앗는 거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죠? 제명이라 그래요. 예, 이런 게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물적 회사에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인적 회사에서는 아주 그 나쁜 짓거리 쳐 죽일 짓을 하게 되면 제명을 할 수가 있다. 두 가지가 뭐가 있니? 그게 출자 의무를 이행을 안 하는 것과 경업을 하는 것. 요 두 가지는 제명을 해서 사원의 지위를 빼앗는 게 그게 있단 말. 예, 이런데 문제가 그게 이제 한 명 회사와 같은 이런 인적 회사는 자기 기관의 원리가 적용이 되다가 보니까 일꾼의 이름도 사원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사원의 지위를 빼앗는 제명 정도까지는 아닌데 사원이 가지는 그 일꾼의 지위를 빼앗는 그게 있어요. 여기에 바로 그 사원의 지위를 빼앗는 것이 공간이 좁아서 집행권, 대표권을 이렇게 짧게 쓸게요. 집행권 또는 대표권에
이게 의미가 뭔가요? 이게 우리 A라는 한 명 회사에는 1번이, 2번이, 3번이, 4번이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 4번이라는 놈이 이게 사원이기는 하고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집행권, 외부적으로 대표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놈이 비유를 하자면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물적회사 이사가 도저히 얘한테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나쁜 짓거리를 할 때 해임 결의를 하고 해임 판결하듯이 여기에 이 4번이라는 놈은 이놈은 사원의 지위는 남겨둔다 하더라도 일은 도저히 얘한테 맡겨서는 안 될 것 같다. 예, 이럴 때 그거를 물적 회사에서는 이사의 해임이라고 부르는 것을 인적 회사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그게 집행권 또는 대표권의 상실 선고를 법원에 요구를 한다, 청구를 한다. 이게 뭔지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읽어. 여기야. 예, 여러분들은 요 내용을 뭐하고 뭐랑 거의 취지가 똑같다고 물적 회사의 이사의 해임과 유사하다. 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1번이, 2번이, 3번이, 4번이 가운데에 4번이를 이제 일을 못하게 집행권을 상실을 시킨다. 물론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한 페이지 지나면 나오는데 집행권뿐만 아니라 대표권도 빼앗을 수도 있어요. 집행권 밑에 대표권이라고도 써도. 예, 이런 식으로 어떤 사원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아 주십시오 판사님,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뭐 1번이 또는 2번이 등등의 사원이 그 4번이를 법원으로 끌고 가지고 집행권이나 대표권의 상실을 선고를 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러면 어떤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나요? 그게 물적 회사에서 홍길동 이사를 해임을 하게 되면 홍길동이라는 그 사람은 이제는 A 회사의 일꾼 이사가 아니니까 이런 사실은 서울뿐만 아니라 물적 회사의 경우에 광주에서도 등기를 했잖아요. 똑같단 말이야, 원리가. 예, 거기에 인적 회사에서도 어떤 사원의 집행권이나 대표권의 상실이 법원에 의하여 선고가 되게 되면 이럴 때는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에도 등기를 해야 한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건데 파란별 읽어. 의미가 뭘까요? 그게 만약에 A라는 한 명 회사에 현재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하나밖에 없다. 물론 뭐 1번이, 2번이, 3번이, 4번이 4명이 있는데 4명 가운데 예를 들어서 1번이만 업무 집행사원으로 정해두고 있었는데 2번이, 3번이, 4번이는 이제 일을 하지 않는 1번에게만 업무 집행사원으로 정관을 정해두는데 이럴 때는 1번이에 대해서 만약에 집행권을 빼앗아 버리게 되면 일할 사람이 남지 않는 거잖아. 예, 이럴 때는 아무도 일을 못한다 이러면 그냥 회사가 망하겠다, 굶어 죽겠다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유일하게 업무 집행권 있는 그 1번이 한 명만 있을 때는 그때는 법원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 빨리 한 번만 더 읽어.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양가로 2번 이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법의 이론을 이제 연결을 하는 것인데 요게 한번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그거 내가 한번 물어보자. 만약에 A라는 한 명 회사에
1번이, 2번이, 3번이, 4번이 4명의 사원이 있는데 이들이 서로 의견이 다른 내부적인 어떤 안건이 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회사에 공장을 지을지 직원의 기숙사 휴게소를 지을지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놀고 있는 땅이 있을 때 이 땅을 어느 용도로 쓸까? 이게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면 어디에서 그거를 결정을 하는 걸까요? 이게 말입니다. 여기 우리 써둔 교과서 내용으로는 상법에 없다. 그러니까 민법으로 처리한다. 라는 식으로 지금 써져 있는데 사실은 이거 웃기는 겁니다. 아니 웃기다니. 물론 제가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쓴 거는 뭔가 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쓰고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내니까 나도 내 그 어떤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래서 교과서를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 의견대로 여러분들 여기 빨리 읽어봐. 요것만 여러분이 빨리 읽는 거야. 뭐라고 되어 있나? 만약에 어떤 업무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한다고 1번이 2번이 3번이 4번이 모두 다 그런 어떤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는 그들 4명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고 만약에 이 4명 가운데에 1번, 2번이 2명만 정관으로 업무 집행 사원으로 정해두었다 그러면 그 업무 집행 사원 둘의 과반수로 결정을 한다. 그런데 이건 민법에 의한 거지 그건 실정법이 회사법 상법에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네. 이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바보들이죠. 상법에 조문이 있어요. 어디 있니? 그게 만약에 놀고 있는 땅이 있어 가지고 1번이는 직원들 기숙사를 착공을 했는데 4번이가 이의를 제기를 하면 그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니? 1번이는 바로 즉각 그 공사를 중단을 하고 4명 모두 다 모여 가지고 과반수로 결의를 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4명 가운데 1번이 2번이 2명만 청관으로 업무 집행 사원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한다면 이때는 1번이가 기숙사를 착공을 했는데 2번이가 이를 제기하면 즉각 중단을 하고 이 1번, 2번이 둘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그거는 상법에 조문이 있지.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저 앞에 회사 일장에도 열심히 했던 이 내용 여러분 빨리 딱 3초 동안 읽어. 예, 그런데 이게 학자들은 뭐라고 인식을 하는가 하면 이거는 일단 1번이가 그게 건물을 기숙사를 착공을 시작을 했다가 이가 들어오면 그때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 문제이고 그게 아니고 1번이가 아주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서 일단 착공을 한 게 아니고 착공을 하기 전에 미리 회의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결정할까? 그거는 상법에 조문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쓰고 있는데 뭐 알겠다 니들 말을. 그래서 어쨌건 이거나 똑같다. 알겠니? 미리 회의를 하든 일단 저지르고 난 뒤에 이가 들어오니까 그 뒤에 회의를 하든 원리는 그거나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여기에 테두리를 쳐둔 거 위의 것이나 아래의 것이나 본질은 똑같다. 예, 이러니까 아주 곱게 세밀하게 보는 학자들은 요거는 미리 회의를 할 때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상법의 규정이 없고 아래쪽은 일단 저지르고 난 뒤에 이의가 제기가 되었을 때 회의를 하는 건데 이거는 상법의 조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꼼꼼하게들 그지 산님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쨌건 내용은 똑같단 말이야. 이러면 요게 이제 딱 한 번 나온 건데 어쨌건 요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민법 어쩌고 이런 식으로 혁품쌤도 그 교수들이 원한 대로 그 해설을 써뒀거든요. 빨리 문제집 한번 열어봐. 딱 한 번 나왔는데 나중에 문제 풀다가 좀 갑갑할지 모르니까 99면 예
여기에 가보면 문제자 보이나? 31번에 5번 지문 읽어. 뭐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뭐 요거 아래쪽에 5번 여러분 해설 읽어. 뭐 말인지 알았지? 여기에서도 결국 민법에 따라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라고 교수들이 원하는 대로 나도 해설을 써두는데 그게 민법이라고 하든 우리 아래쪽에 있는 상법이라고 하든 내용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알았다면 요거 빨리 이제 여러분이 딱 1초 동안 한 번 더 읽고 요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 그게 한 명 회사에서 4명의 사원들끼리 의견이 이제 맞지 않을 때 어떤 식으로 결정할까? 그 우리에게 그 중요하게 나오는 건 이따위가 아니고 여기에 빨간 별을 해둔 이 세 가지는 정말로 회사 운명에 중대한 중요한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별은 모든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머리에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예, 이야기에 지분을 양도를 한다. 여러분 이런 정도는 알고 있지. 한 명 회사 사원이 지분을 양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명 회사의 사원이 지분을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분의 양도, 이거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한 명 회사가 헌법인 정관을 변경을 한다. 정관 변경하는 것도 역시 헌법이라고 하는 중요한 걸 바꾸는 거니까 모두 다 동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한 명 회사의 사원들이 야 우리 도저히 앞으로 잘 안 될 것 같다 그만 헤어지고 회사 해산하자 라고 하는 것도 전원이 동의를 해야 한다. 요거 세 번째 거는 여러분이 기억이 좀 안 날 수도 있겠다. 강의 노트 빨리 해당 페이지 열어봐. 107면 예, 강의 노트 한번 볼까요? 107면입니다. 여기에 오랜만이다. 고객 회사가 어떤 경우에 해산을 하는지 회사의 해산 사유가 나오네요. 그죠? 이게 회사의 해산 사유 가운데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요거 빨리 눈 감고 한번 6개 외워봐. 고객 한 명 회사의 해산 사유 6가지. 6가지로 해보려고 하면 부담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3개의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첫째가 자율적으로 해산하는 거. 둘째가 국가가 강제적으로 해산을 시키는 거. 세 번째 그 밖의 경우. 이런 식으로 빨리 6가지 머릿속에 집어넣고 눈 감고 한번 더 반복해봐. 예, 여기에 회사가 스스로 한 명 회사가 자율적으로 해산하는 경우 안에 그게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이 정한 사유가 발생했다. 그리고 또 한 개가 총사원이 동의를 했다. 사원 전원의 동의로 회사가 해산을 하는 게 있었군요. 예,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걸 하려면 그지 사원들이 자율적으로 한 명 회사를 해산을 하자라고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원 전원이 동의를 해야 한다. 요거 1번, 2번, 3번은 이건 여러분들 시험에 수십 번 나왔던 거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요거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의견이 이제 사람들끼리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어떤 식으로 한 명 회사에서 결정하는가라고 하는 부분하고 관련해서 또 중요한 건 좀 전에 했던 1번, 2번, 3번 말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고 했는데 우리 강의 노트 111면 열어봐.
강의 노트에 111면을 열어보자. 여기 여러분들 아주 우리 그 예전에 회사법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지배인을 어떤 식으로 인적 회사는 선임하고 해임하는지, 그리고 청산인은 선임 해임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인적 회사의 그 사장에 해당하는 대표 사원은 어떤 식으로 선임하는지, 여기 모두 몇 개의 셀이 있다고? 4개, 4개, 1개, 모두 9개의 셀이 있잖아. 이 9개의 셀은 정말로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랬지. 요거 빨리 머릿속에, 이것도 그 예전에 공부했던 거니까 한 번 더 복습 머릿속에 정리합니다. 예, 이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여기에서 8개의 셀, 이 8개의 셀 말이야. 요거는 한마디로 룰이 뭐를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이요. 일꾼의 과반수로 결정을 한다. 그런데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조거 한 개만 우리가 일꾼의 과반수라는 룰에 딱 합치가 안 되는 게 한 개 있으니까 음영 처리한 부분만 암기하면 끝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인적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장, 대표, 사원을 선임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 헌법인 정관으로 정하거나 또는 모든 사원이 동의를 해야 그 대표 사원을 선임할 수가 있다. 예, 이래가지고 여기에 모두 몇 가지가 나온다고? 9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 9가지를 기억을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기에 있는 1번, 2번, 그리고 3번. 요거는 사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아래쪽에 요 부분 여러분들이 빨리 읽고, 물론 여기에는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만 써뒀지만 그거 말고 그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 그리고 대표권 있는 사원의 선임까지 9가지. 예, 그거 이제 기왕 공부를 할 때 한 명 회사에 끝내는 게 아니고 합작 회사까지 연결해서 9개를 기억을 하는, 이런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어가죠. 이제 그 뒤에 양거로 3번에 회사 이익의 보호,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뭐를 말하는 건가요? 그게 한 명 회사 일꾼인 사원들이 자기들이 일꾼이랍시고 일을 한다는 그 지위를 악용을 해가지고 경업을 하거나 자기 거래를 해서 회사 이익을 해치는 것을 막자. 그걸 양거로 3번에 회사 이익의 보호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가 이미 끝낸 거니까 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손익을 어떤 식으로 한 명 회사가 분별하는가, 이건 안 읽어도 될 겁니다. 빼버리세요. 한 번도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한 명 회사의 지분을 양도를 하는 건 어떻게 하냐. 조금 전에 공부했는데 기억이 나죠. 한 명 회사의 지분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여기서 실정법의 조문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글자가 생략이 되어 있다. 다른 사원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된다. 이 전원이라는 글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거 일부러 넘겼어. 한번 해봐. 한 명 회사 지분을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실정법 조문으로는 다른 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이래도 올바르고, 이론에 올바르게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그래도 그것도 올바른 지문이다. 예, 그 다음에 양괄호 2번으로 가서, 그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번이 2번이 3번이 4번이가 있는데, 그 4번이라는 한 명 회사 사원이 사망했을 때 아들 5번이가 아버지 4번이의 자리에 들어와 가지고 그 지위를 물려받을 수가 있을까? 이거 나는 안 할란다, 니들이 해라.
그게 한 명 회사 사원의 지위가 과연 상속이 되는가? 원칙적으로 상속이 안 된다. 그게 4번이라는 아버지는 매우 훌륭한 그 어떤 경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한 명의 회사의 사원이 되었는데 아들 5번이도 역시 유능할 거라고 장담을 못한단 말이야.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한다? 아버지 4번이가 투자했던 지분을 돈으로 바꿔서 지분을 아들 5번이 손에 올려주면서 지분을 환급을 하고 나가 이래버리는 거지. 지분을 환급을 한다. 그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퇴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 회사 사원이 사망을 하는 것은 그것은 퇴사 원인이다. 그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뭐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그 원래 퇴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아이고 막 지겨워서 못하겠다. 우리 네 명이 죽는 날까지 함께 하자고. 죽는 날까지 함께 하다니 아이고 끔찍스럽고 지겨워. 이래서 지겨워서 나가겠다. 그 임의 퇴사라 그러고. 두 번째, 사원이 지겨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이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 강제적으로 퇴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법이 정한 퇴사, 법정 퇴사라고 하는데 노래 불러. 어떤 게 법정 퇴사지? 법정 퇴사는 한 명의 회사에 사금 파드하기 제명, 사금 파드하기 제명. 이게 사망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사원이 사망하면 그 아들이 지위를 물려받는 게 아니고 그것이 지분을 아들에게 환급하고 퇴사를 시킨다. 그게 상속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그죠? 상속이 안 된다는 건데 예외적으로 두 가지는 아들이 그 아버지 4번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가 있는 게 먼저 아버님 못지않게 아드님인 5번이도 매우 유능한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4번이의 지위를 아들 5번이가 물려받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로 합시다라고 헌법이 어디에 미리 써둔 경우 알겠지? 천관에 미리 써둔 경우에는 물려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 이게 일꾼의 지위를 물려받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까 원래는 못 물려받게 하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이 회사 일을 할 필요가 없는 회사가 이미 회사가 망해버렸다. 해산한 뒤에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 이럴 때는 경영을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물려받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요거 동그라미 1번, 2번의 경우에는 그 한 명의 회사 사원의 지위가 상속이 될 수도 있다. 1번과 2번 여러분이 빨리 읽어. 뭐 그 다음에 양거로 3번의 압류 이것도 빼버려요. 여러분들 시험이 아닌데 교과서에 써둔 이유는 이게 다른 직렬의 시험 변호사와 법무사에는 나왔었지만 지난 60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이런 건 우리가 과감하게 빼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한 명 회사의 외부 법률 관계를 보죠. 한 명 회사가 대외적으로 어떤 뭐 누군가 거래처와 어떤 계약을 체결을 한다. 뭐 이런 외부적인 어떤 활동을 할 때 과연 누가 한 명 회사를 대표해서 계약을 체결을 할까? 뭐 뻔하죠. 나는 말하기가 싫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시작. 누가 대표를 하지? 자기 기관의 원리 뜻이 뭐야? 한 명 회사는 한 명 한 명의 사원들이 다 집행권이 있고 다 대표권이 있다. 그러니까 1번이 2번이 3번이 4번이 모두 다 대표권이 있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 1번이 2번이만 둘만 업무 집행 사원으로 정했다면 이때는 대표권도 1번이 2번이 둘에게만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1번이와 2번이가 아주 망신스럽게 그냥 회사의 그 중요한 거래처 앞에 가서 둘이서 1번, 2번이가 멱살을 잡고 싸우고 이런 추태를 이제 몇 번을 보이게 되면 앞으로는 대표권은 1번이에게만 몰아두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 1번이를 뭐라고 표현을 하죠? 그 사람을 대표사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1번에게 몰아주기 위하여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는데 뭐 또는 뭐로 선임을 하는 거죠. 1번에게만 대표권을 몰아주자라고 대표사원을 선임하는 건 정관 또는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몰아줄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세 개의 문장으로 읽어. 동그라미 1번 문장, 동그라미 2번 문장, 동그라미 3번 문장. 세 개의 문장으로 읽어. 여기에서도 중요한 거는 이제 동그라미 3번에서 1번이에게만 대표권을 몰아줍시다 라고 한 명을 그지 대표사원으로 선정을 하는 것은 뭐 또는 뭐로 그거를 선정을 할 수가 있는지 요거 너무너무 많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거 어떤 거 있었지? 물적 회사라고 한다면 이사를 해임을 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응이 되는 거, 그게 인척회사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인척회사에서는 사원이 바로 일군, 그러니까 물척회사를 비유하면 사원은 주주이기도 하고 이사이기도 한 그 양면의 성격을 인척회사의 사원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일군에 해당하는 그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빼앗아 버리는 걸 집행권의 상실 혹은 대표권의 상실이라고 부른다. 요게 바로 물적 회사로 말하자면 뭐에 대응이 된다? 이사의 해임에 대응이 되는 것이다. 이런데 조금 다른 것이 물적 회사에서, 특히 주식 회사에서 이사를 해임을 하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해임 결의를 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해임 판결을 할 수도 있는데, 인적 회사에서 사원으로부터 집회권이나 대표권의 상실을 시켜버리는 것은 그것은 법원에서만 하는 조문 한 개로 만들어져 있다. 인적 회사는 그다지 규모가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그 어떤 제도를 양립을 시킬 필요로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빼앗는 것만 인적 회사에는 만들어 놓고 있다. 이거 빨리 여러분 읽어. 뭐 이론적으로는 집행권만 상실을 시키고 대표권은 남겨둔다거나 혹은 대표권만 상실을 시키고 집행권은 남겨둔다거나 이론적으로 조문으로는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한꺼번에 날리면 집행권 대표권을 모두 다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쨌건 읽으시면 뭐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 하나 물어보자. 우리가 A라는 물적 회사, 그냥 쉽게 하지, A 주식회사에서 1번 방에서 6번 방까지의 6명의 이사가 있는데, 그런데 A 주식회사와 뭐 예를 들어서 4번 방의 이사가 소송을 한다. 회사와 주식회사와 이사가 소송을 할 때, 이럴 때는 누가 회사를 대표를 합니까? 그때는 원래 주식회사의 대표기관은 대표이사인데 이렇게 회사와 이사가 소송을 할 때는 그때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이게 뭐 그거 말고도 우리가 공부한 거 있지, 그지? 주식회사와 이사가 소송을 하는데 원래는 그때는 감사가 대표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감사가 아니고 법원이 선정한 자가 회사를 대표한 경우도 있었어. 뭐 이런 거 여러분이 기억이 날 거라고 내가 믿어요. 좀 이따 한 번 더 나오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현재 진도는 한 명 회사거든요. 한 명 회사와 한 명 회사 일꾼인 한 명 회사에서 이사에 해당하는 사람은 바로 사원이잖아요. 한 명 회사의 사원들은 전부 다 집행권 대표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 명 회사와 한 명 회사의 사원 간에 소송을 할 때 이럴 때에는 누가 한 명 회사를 대표할까요? 주식회사하고 똑같이 감사가 대표를 할까? 아니 한 명 회사에는 감사라는 그런 조직 기관이 없다고. 그러면 한 명 회사와 한 명 회사의 사원이 소송을 할 때는 법원에서 아니라니까. 한 명 회사 따위의 코딱지 그 법인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인 법원이 관여를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수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것이 감사도 없고 그리고 법원이 관여도 안 하니까 다른 사원들이 그냥 뽑아서 우리 사원들이 뽑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하도록 하자 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그 다른 사원들끼리 만약에 의견이 갈린다면 어떤 사원은 홍길동 씨를 대표자로 뽑읍시다. 그리고 어떤 사원은 뭐 임꺽정 씨를 대표자로 뽑읍시다. 그러면 과반수가 밀어주는 사람이 대표권자가 될 거고.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듣다 보면 당연한 건데 이게 시험장에 들어가면 잘 떠오르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떤 회사하고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 그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와 일꾼인 이사가 소송을 하게 되면 감사가 하는 게 주 원칙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법원에서 선정할 수도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 한 명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도 없고 법원도 관여를 안 하니까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을 한다. 예,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회사와 회사 일꾼 간에 소송을 할 때 누가 대표를 하는가.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좀 이따가. 그 다음에 이제 한 명 회사 사원들이 어떤 책임을 지는가. 무한 직접 연대 책임을 진다. 지겹게 했습니다. 한 명 회사 사원은 무한 책임 사원이다. 그리고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고 이때 사원들 간에는 연대 책임을 진다. 예, 이랬는데 요것도 이야기에 있는 이 그 빼곡한 글자로 보는 것보다 강의 노트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강의 노트 78면. 보자. 강의 노트 빨리 열어봐. 78면 여기군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간접 책임이 뭔지 직접 책임이 뭔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 거라고 내가 믿고 설명을 안 합니다. 요게 직접 책임이고 여기에는 간접 책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모르는 분들은 빨리 일시정지를 하고 한번 읽어 두시기 바라고. 요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직접 책임이고 요걸 할 수 없다 X라고 되어 있는 그걸 간접 책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자 왼쪽의 그림을 봅시다.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한 명 회사니까요. 여기 한 명 회사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도록 해요. 여기에 X은행이 A라는 한 명 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먼저 1차적으로 청구를 해보니까 회사가 자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럴 때 2차적으로 사원인 갑이나 을에게 그중에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원에게 청구를 한다. 예, 이럴 때에 만약에 회사가 돈이 부족하다. 회사의 재산으로 X은행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면 그때는 채권자는 사원에게도 청구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를 했다. 아래쪽에 조문 212조 1항 읽어요. 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은행이 A 한 명 회사에 청구를 해봤지만 A 한 명 회사라는 집에 금고에 이렇게 열고 그 집행을 해봐도 먼지 덩어리나 굴러다니지 전혀 먹을 만한 게 없더라. 그게 바로 두 번째 항 읽어요.
예, 그게 강제 집행을 해봤지만 주효하지 않았다. 강제 집행을 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게 주효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먼지 밖에 굴러다니는 게 없더라. 그 말을 강제 집행이 주효하지 않았다. 이럴 때에도 바로 사원인 을이 그지 2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이럴 때 사원이 매우 중요한 거 세 번째 항 매우 중요합니다. 읽으십시오. 이럴 때 2단계로 X은행은 사원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지만 이때 사원인 갑이나 을이 마지막으로 몸부림을 치는 것은 뭐를 증명을 하는데 성공한다면 X은행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안 당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양 빨리 읽어. 알겠나? 이게 이 X은행 바보 같은 채권자야. A 한 명 회사는 분명히 돈이 있어. 변제 자력이 있어. 그리고 그걸 스위스 어떤 은행 몇 번 계좌에 지금 숨겨놓고 있는데 그거 강제 집행하는 거 정말 쉽게 할 수 있어. 이거를 사원이 만약에 증명을 했다면 이럴 때는 이때는 사원인 을이 X은행에게 자기 집 안방문을 안 열어줘도 된다. 강제 집행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요거 최근에 많이 나왔다 그랬지. 어떤 걸 낸다고 누가 뭐를 증명을 하면 뭐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증명 책임을 시작. 사원이 A 한 명 회사에 분명히 재산이 있고 강제 집행을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사원이 증명을 했을 때는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을 안 당할 수도 있다. 알겠지? 그 다음 여기에 아래쪽에 요거 사원의 항변 요것도 최근에 많이 나오지요. 뭔가 하면 만약에 X은행이 A 한 명 회사에 청구를 했는데 회사가 돈이 없어서 사원인 을에게 두 번째 2차적인 청구를 한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원인 을이 문을 자기 집 안방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원래 주된 채무자 1단계 채무자인 A 한 명 회사가 X은행에게 대항할 거리가 대항할 사유가 있다면 2단계에서의 어떤 책임을 지는 을도 X은행에게 똑같이 대항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X라는 매도인으로부터 A 한 명 회사가 매수인이 물건을 이제 구매를 했는데 물건이 뭐 썩어 빠진 도저히 쓸 수 없는 품질의 어떤 물건이어서 그 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채무자 A 한 명 회사가 돈을 못 주겠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이야기가 있다면 이때는 2단계의 청구를 받는 을도 이 물건이 워낙 품질이 떨어져서 계약을 해제했으니까 돈을 못 주겠다는 항변을 2단계에 청구를 받는 을도 똑같이 항변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아래쪽에 214조 여러분 읽어. 빨리.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예전에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거 지금 회사법 실장은 전부 다 한번 반복을 하는 리뷰를 하는 시간입니다. 예, 리뷰를 혁풍쌤이 좀 전에 해준 거로 끝나지 않고 니들이 읽을 시간을 또 줍니다. 왜? 앞으로 이것도 니들이 언제 꼼꼼하게 회사법 실장을 보겠니? 지금 꼼꼼하게 최대한 기회가 있을 때 읽어. 이거 빨리 딱 5초 동안 읽어. 요거 하나 여러분들 뭐 의미 알겠지? 연대는 회사와 사원 간의 연대는 아닙니다. 회사와 사원은 순서가 있어요. 연대는 순서 불문, 비율 불문인데 이때 연대라고 하는 건 사원들끼리는 순서가 없다 이 뜻이고 회사와 사원은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로마자 IV, 로마자 4번 읽어요. 뭔 말인지 알 거고 그 다음에 페이지는 내가 일부러 넘겨버립니다. 조금 전에 로마자 IV 읽으라고 했는데 짧게 대답해봐. 누구는
누가 누구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 누구도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사원은 회사가 회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 사원도 회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예, 아주 많이 나온 문장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한명 회사에 이제 후반부로 거의 다 넘어왔는데요. 이게 한명 회사의 사원들이 무한 책임, 직접 책임,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떠오르면 뭐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게 있어야 돼. 예, 빨간 동그라미가 3개가 있네요. 첫 번째가 뭐죠? 그게 1월 1일 날 회사가 만들어졌고 2월 1일 날 이 A 한명 회사가 신한은행에게서 5억 원을 차입을 했고 그로부터 한 달 있다가 3월 1일 날 새로운 사원이 들어왔다고 할 때 이 새로운 사원은 3월 1일 날 들어온 사원은 자기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2월 1일 날 발생했던 그 신한은행에 대한 5억 원의 채무에 대해서 기존의 사원들하고 똑같게 책임을 지지요. 동그라미 1번 읽어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읽어요. 여러분 읽어 동그라미 2번. 알겠니? 여기에 누군가가 이미 회사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퇴사를 했다. 퇴사를 했다고 바로 프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퇴사 등기 이전에 발생했던 채무에 대해서는 퇴사 등기로부터 몇 년 동안은 계속 몇 년인지 혁분쌤이 기억이 안 나네. 니들이 알아서 빨간별 해. 알겠니? 퇴사 등기하고 몇 년 동안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2년 동안.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게 실제로는 사원도 아닌 놈이 내가 A 한명 회사의 사원이다 이러고 이제 크게 한명 회사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분을 가지고 있다 정도가 아니고 경영자라는 어떤 그러니까 가오가 폼이 나는 그지 아우라가 나는 참 3개국어를 한다. 가오의 아우라의 폼에 우리나라 말만 안 했네. 어쨌건 그런 아우라가 나는 거기 때문에 한명 회사 사원이라고 이제 실제로는 아닌데 사원이라고 거짓말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뽐내고 다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허위의 주장을 하고 그걸 믿었던 사람이 생겼다면 믿었던 사람에게 책임을 지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읽어. 뭔 말인지 알지? 이건 어떤 법리의 일종이다? 외관주의 법리의 일종이다.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명 회사에서 사원의 변동을 보죠. 사원의 변동이 뜻이 뭐고 한명 회사 사원이 변동한다. 이거는 기존의 사원이 아니었던 사람이 새로 신입 사원으로 들어온다. 라고 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기존의 사원이었던 사람이 회사에서 빠져나간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그걸 이제 사원의 변동은 입사와 퇴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 새로운 사원이 들어온다. 그게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혁분쌤이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한번 진행을 해보죠. 이게 우리 어제 공개 강의 시작하던 첫날 그게 강의 노트 시작하던 페이지가 몇 페이지였나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들 우리 저 강의 노트에 236면 열어봐. 강의 노트 236면 여기 맨 위에 표가 있지. 맨 위에 정리 상법상 5종 회사 사원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하는가 그리고 등기를 하는가 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래쪽에 표로 OX 정리를 해뒀잖아. 왼쪽 기둥은 정관 기재 여부, 오른쪽 기둥은 등기 여부인데 모두 10개의 셀이 있지. 나는 여러분들 믿어. 눈 감고 10개의 셀 빨리 한번 OX 메꿔봐.
예, 여기에 먼저 왼쪽 기둥에는 거기에는 국룰이 뭐지? 왼쪽 기둥에 정관기재 여부는 대규모를 전제로 하는 어떤 일종의 회사와 소규모라고 전제가 되는 사종의 회사에서 정관기재 여부가 OX가 그걸 기준으로 갈리는 거잖아. 여기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회사지? 한명회사 진도예요. 그런데 혁풍쌤이 자꾸 이제 진도를 빠져나가서 엉뚱한 소리를 해서 그렇지 사실 진도는 한명회사예요. 한명회사는 대규모 소규모 뭐죠? 소규모예요. 소규모라고 하는 것은 한명회사의 사원의 성명은 정관에 기재가 되거든요. 기재가 된다는 것은 아하 1번이 2번이 3번이 4번이 4명만 있었는데 5번이라는 사원이 새로이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결이 됩니다. 정관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원이 동의를 해야 된다. 아까 우리가 세 가지 모든 사원이 동의를 해야 된다 암기했던 게 정관의 변경, 지분의 양도, 회사의 해산. 이것은 모든 사원이 동의를 해야 된다 이랬잖아. 그 중에 특히 정관의 변경 5번이라는 새로운 사원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을 해야 되니까 모든 사원이 동의해야 되니까 3단론법으로 한명회사의 입사는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올바른 문장이에요. 뭔 말인지 알 거고 그러면 이때 그 5번이가 사원의 지위를 취득을 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1번이 2번이 3번이 4번이 4명 모두가 총 사원이 동의를 딱 하는 순간 5번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 아래쪽에 끝나는 석줄 파란 별 빨리 읽으세요. 예, 언제 사원의 지위를 5번이가 취득을 하게 된다고요?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 5번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퇴사를 봅시다. 뭐 너무나도 많이 했는데 짧게 물어보자. 퇴사가 뭐니? 지분 환급이야. 이거를 혁풍쌤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아이고 막 우리 죽는 날까지 한다고 죽는 날까지 나는 지겨워서 못하겠다 내 나갈란다 그걸 임의 퇴사라 부르고 그 다음에 지겨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법률이 정한 사정에 해당할 때는 나가는 그걸 법이 정한 퇴사 법정 퇴사라 부르고 그거 말고 또 지분 압류 채권자가 그 퇴사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지분을 환급을 해주는 거 기본은 임의 퇴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 지겨워서 나갈랜다 내 돈 돌려줘 그런 표현을 쓰면 그게 퇴사를 이제 표현하는 말이라고 여러분 알아듣고 문제는 내 돈을 돌려달라 지분을 환급을 해달라 그것은 물적 회사에서는 안 돼요. 이유가 뭡니까? 물적 회사에서는 지분의 환급을 요구를 하는 퇴사란 제도가 없다고요. 이유가 뭐죠?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만약에 사원이 주주가 돈이 필요하다면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하면 되거든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지분은 마음대로 팔 수가 있잖아요. 그 지분을 양도를 하면 되는 거지. 회사에 가서 내 돈 돌리도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안 된다고요. 여기서 뭐를 알 수가 있나요? 그러므로 5종의 회사 가운데 퇴사라는 제도가 있는 것은 마음대로 지분을 양도하지 못하는 어떤 세 가지 종류의 회사에만 퇴사 제도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여기에 로마자 2번을 바로 읽으면 되겠네요. 빨리 읽으세요.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퇴사의 원인 양과로 2번 그게 세 가지
원인이 있다 혹은 유형, 종류가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이게 아이고 지겨워 나 나갈랜다 그거예요. 뭐라고 표현하죠? 임의 퇴사라고 불러. 동그라미 1번 읽어. 예, 이야기에 나 나갈란다 돈 돌려주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마치 와인바를 운영을 하던 익명조합원 혹은 영업자가 아이고 우리 죽는 날까지 와인바 하자고 막 지겨워서 막 고마하자 그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익명조합의 해지와 똑같다. 그런데 이런 한 명 회사에서 내 나갈란다 이거나 익명조합 와인바 고만하자 이거나 먹고 사는 밥그릇을 깨는 것은 말입니다. 한 명 회사라는 밥그릇 혹은 와인바라는 밥그릇을 깨는 것은 아무 때나 깰 수 있는 게 아니고 연도 말에만 깰 수 있고 그것도 몇 개월 전에 예고해야 되는데 혁분님 기억이 안 나네. 알아서 몇 개월인지 빨갛게 동그라미에 뭐 엄청 많이 나왔지요. 예, 그런데 만약에 와인바의 그 익명조합원이나 뭐 등등 아니면 한 명 회사의 사원 등등 이런 사람이 어떤 중대한 질병 뭐 말기암에 걸렸다 뭐 이럴 때는 뭐 죽든 살든 모르겠고 6개월 일 더 하고 죽어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영업에 노말이 아니어도 되고 6개월 예고 안 해도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언제든지 익명조합을 해지할 수 있다. 원리는 똑같다. 부득이한 사유, 중대한 질병 그런 그 문구를 의미를 하는 거고 이때는 언제든지 요거하고 연결해서 출제하는 거 아주 지긋지긋하게 나온 겁니다. 예, 어쨌건 그거 이제 그걸 임의 퇴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임의 퇴사 말고 법이 정한 사유로 퇴사를 하는 거 그거 머리 글자 뭐라고 기억을 하지? 사금바닥이 제명 사금바닥이 제명 옆에 또 쓰시고 예, 물론 현행법으로는 금지산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법이 민법이 10년 전에 바뀌어서 이제는 성년 후견 개시라고 하지만 그냥 사금바로 기억을 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분 압류 채권자가 퇴사를 청구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번이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신한은행이 채무자인 사번이가 신한은행에게 빚을 갚지 않으니까 신한은행이 사번이를 딱 멱살을 움켜쥐고 A 한 명 회사로 끌고 가지고 얘가 니네 회사에 투자했던 거 영업에 너 말해 우리 신한은행에게 내주라 우리 신한은행에 돌려주라 라고 지분 압류 채권자가 퇴사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여러분 빨리 동그라미 3번 읽어라. 뭐 어려운 것은 아닌데 동그라미 3번 요것도 연도 말에 한다는 점 그리고 6개월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는 점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많이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마 2번인가 지난 6시험 동안 나온 게 2번 나왔을 거예요. 연도 말 6개월 전 예고 그거만 알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이런 식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따르는가. 물론 퇴사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분을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분을 환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금전 출자 또는 현물 출자를 했던 사원에게만 환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노무 출자를 했던 사람에게도 그 노무를 경제적으로 평가를 해서 환급을 해주는 거죠. 예, 노무 출자에 대해서도 지분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노무 출자는 어떤 식으로 그걸 과연 평가를 할까에 대해서 미리 정관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신용평가 정보 등의 회사에 맡겨서 평가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관에 이제 기재를 해 둘 수도 있는데 반대로 노무 출자에 대해서는 아니 이거 도대체 얼마로 평가를 할지에 대해서 뭐 한국신용평가 뭐 정보 등등 이런 회사도 믿기가 곤란해서 오히려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노무 출자자는 그냥 월급을 받는 걸로 퉁치고 나중에 퇴사할 때 지분 환급 안 하는 걸로
걸로 합시다라고 정관에 써두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그런데 올해 나왔죠. 요 문구가 나왔어요. 만약에 노무출자자는 지분을 환급을 안 해준다.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월급 받았던 걸로 퉁친다 라는 등의 그런 규정이 없다면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다면. 올해 잘못된 지문들은 뭐가 나왔을까? 노무출자자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때에만 퇴사를 할 때 지분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만 노무출자자가 지분 환급을 받는 게 아니고 아무 말이 정관에 없으면 퇴사를 할 때 지분 환급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요거 3번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1번이 2번이 3번이 4번이 가운데 1번이가 가장 유명한 사람이다. 사회적으로 요새 말하는 셀럽이라는 그런 뭐 유명한 인물이래요.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을 한명회사를 1번이 한명회사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1번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데 1번이가 퇴사를 했다면 이제는 1번이 입장에서는 기분이 찜찜할 거 아니야. 나는 이제 완전히 여기서 나갔는데 계속해서 그 회사 이름에 내 이름 1번이라는 게 걸려있다 그러면 그걸 빼달라. 그래서 상호를 변경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읽어.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회사가 퇴사를 했을 때 사원이 한명회사를 퇴사를 했을 때 퇴사를 했다고 바로 프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아우 지겨워 죽겠다. 니들 읽어라. 읽고 어떤 글자에 빨간 동그라미를 해야 될지도 알아서 해. 예, 기존에 신한은행에게서 5억 원 차입을 한 채무가 있는 그런 한명회사의 사원이 퇴사를 할 때는 퇴사 등기 이전에 있었던 채무에 대해서는 퇴사 등기 후 2년까지는 무한 책임을 진다. 2년까지는 이 부분이네. 예, 이러면 이제 회사법 7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한명회사 부분 내용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해보니까 어떤가? 어렵진 않지. 그런데 회사법 1장에서 악마의 프린트 있는 이 부분하고 연결이 돼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리뷰를 할 때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일 뿐 내용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조금 쉬다가 합자회사 할게요.